민주당이 공천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어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은 단수 공천된 반면 송갑석, 박영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송갑석 의원과 당 공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 공천 관련 질문 하기 전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네네. 송갑석 의원님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지냈고 이인영 의원,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서 전대협 의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기 의장으로 알고 있고요. 네. 86 운동권 대표 주자입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86 운동권 정신 청산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집권당의 비대위원장, 사실상 집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비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성숙되고 균형 잡힌 인식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한번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6.25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로부터 막은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온 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8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물꼬를 텄었던 이런 거죠. 물론 좌와 우 사이에 취사 선택적인 어떤 선호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6.25 참화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세력을 배척한다거나 또 한강의 기적을 폄하한다거나 이런 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일까요? 반대로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숙되고 균형 잡힌 인식도 아닐 뿐더러 미래지향적인 인식도 한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공천 얘기로 넘어갈게요. 어제 당에서 발표한 이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 다수 공천, 비명계 의원들 경선,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보이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혀진 운동장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 한 160개 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후보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그중에는 전략공천, 단수공천, 그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 그다음에 경선 절차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 63%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단수공천 지역이 51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지도부 당직자가 아닌 사람은 불과 한 6명 정도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띈 이런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교로울지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연이다, 공교롭다, 억울하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희 당이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친명 중심, 또 지도부 중심, 이런 걸로부터 무언가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님, 이제 2인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하위 20% 페널티 적용으로 좀 불리한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의원님께서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스스로 공개했는데 사실은 의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셨죠? 네. 그런 의원이 2명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 지역구 광주 지역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는 단 2명만 포함된, 굳이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면 상위 0.67%에 들어간 의원이 자기 당의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광주 국회의원이 우리 당 소속이 총 7명인데 저만 하위 20%니까 제가 광주 국회의원 중 꼴찌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을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수긍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인가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공정 불공정은 각각 40% 나왔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는 불공정은 53%, 공정은 27%.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고스란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로서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점수에까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의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있다 손 치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한 달 새 15%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2일,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더니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60%로 1월 조사에서 기록한 75%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수치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남 쪽 지금 전남하고 광주는 아직 전남하고 전북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요. 네. 전체 20개 지역구에서 한 곳만 어제 발표를 했고 광주는 전략 지역 하나 빼놓고 7개 지역이 모두 정선 지역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불공정함 그리고 이 불공정함이 우리 당의 총선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이 고스란히 이런 식으로 지지율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민주당 하위 20% 평가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반영이 되어 왔고요. 21대 총선에는 비주류를 끌어안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비주류를 배척한 사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당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한 말이 있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그 다면 평가 시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당론이었나요? 당론이 아니죠. 네. 당론과 당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이 시스템 공천이고 또 이런 것이 시스템에 의한 평가인 거죠. 당론 위반이 아닌 문제를 또 더군다나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했다라고 확증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심정에 기반된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탄국회를 방임한 의원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네. 이런 말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20%의 결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친명이 우대되고 비명은 행사하고 이런다는 말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 공천 논란에 대한 수습책이 나올까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회의 뒤에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천 파동 우려를 일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같은 대처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이 여론조사 이야기도 했었고, 네. 또 이 공천을 바라보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장에 우리 내부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또 역대 국회의장들이 또 우려 표명을 했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평가되는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됐다라고 계속 뭉개고 가는 것이 능사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는 더욱더 총선 승리의 전망은 어두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건 빨리 바로잡아서 정말 꼭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하위 10% 20% 이외에 또 다른 그 공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여부입니다. 네. 당에서 이제 성파갑 출마 요청했지만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구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임 전 실장 공천 문제 어떻게 결정 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는 두 가지 문제에서 임 전 실장 공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문 정당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지층을 먼저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승리하는 공식인데요. 우리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소위 말해서 친문적 성향을 가진 지지층, 당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러한 명문 정당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지지층이 뭉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상징적인 걸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국민적 여망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총선을 통해서. 그러면 과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단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지도부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성동갑에 임종석 전 실장을 제외한 누구를 넣어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과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빼서 다른 곳으로 넣는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이 와중에 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설이 이제 제기가 됐어요. 여론조사 네. 업체 얘기를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고, 그 다음에 네. 그 임종석 전 실장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거론을 하니까 그 대학 동문 편을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친명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원내대표가 사천하려 그런다 이런 비난이 지금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네. 갈등설이 제기되니까 또 이제 홍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는 외부에 계속 노출되는 게 이제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진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면서 갈등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 동문서를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를 나오셨는데 그럼 중앙대 관련된 분도 전부 다 대학 동문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크게 뭐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문제,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의 문제. 이것은 대학 동문이다. 또 원내대표 본인의 이전 지역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문정당이라고 명실상부한 문제. 그다음에 네. 우리 당이 과연 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 두 문제의 시금석이 저는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의 성동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은평에 출마한다고 하는 김우영 전 그 은평구청장 지금은 강원도당위원장이죠. 그렇죠. 현재 강원도당위원장이 강원도를 떠나서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 외곽에 있는 친명단체도 또 공격을 뭐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공당의 공천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게 보이겠는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당의 후보들은 실제로 공정하게 뽑힌 후보들이 많을 건데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공정치 못한 공천 과정을 거쳤다라는 인식을 유권자들한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의 20, 30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 서울 수도권 격전제 이제 전략 공천할 방침입니다. 안규백 전략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전사 3인방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총선 승리 전략으로 좋은 카드라고 보세요. 지금 당에서는 이분들을 어디로 내보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디를 집어넣어도 경쟁력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들을.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이 선거를 이길 의지가 있는 건지. 경쟁력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겠죠. 최소한 우리 당의 지지층이긴 하나 소극적 지지층. 그다음에 현재 무당층 혹은 뭐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하는 중도로 남아있는 분들한테 별다른 경쟁력을 이분들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을 어디로 공천할까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분들을 서울 뭐 심지어 경기까지 어디든지 지금 집어넣고 경쟁력 조사를 당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딱 부러지게 어디로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인가? 이게 과연 사심이 없는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이기려고 하는 공천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당 내부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련해서요. 자신 지역구인 동작을이 전략 공천지역 지정되면서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의원이 이수진 의원입니다. 탈당 선언한 뒤에 좀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백현동 판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부장판사 출신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핵심 당직에 있는 모 의원 비리 의혹까지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 의원은 완전히 그 사실무근이다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수진 의원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뭐 구체적인 뭐 내용에 대해서야 뭐 어떤 평가를 하기 힘들고요. 문제는 저도 의아스러웠던 것이 이수진 의원의 공천 배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수진 의원을 내면 필패 카드다. 그러면 이수진 의원의 이외의 필승 카드 혹은 이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 후보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이수진 후보보다 나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읍참만속의 심정이고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이 총선을 이겨야 하니 이수진 의원보다도 단 1%라도 높은 후보가 있기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본인으로서는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천이 아니라면 친명 핵심인 정성호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을 공천 배제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이 공천 갈등의 어떤 그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저희는 사실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뭐 비명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실제로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지도부 내에서 친명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수습책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 아니었습니까? 이 선거의 시작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지금은 지려고 애를 쓰는 정당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최선의 카드를 내세워서 253개 전 지역구에서 물론 63%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 지역구야 어떻게 손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지역구라도 최선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패키지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저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